젊고 고운 사람 손에서 금은 보아도 비로소 빛을 내는 법이지. 남편이 데려온 첩에게 시어머니는 금비녀와 진주 놀이개, 푸른 옥반지까지 든 패물함을 통째로 맡겼습니다. 7해를 하루같이 시어머니 수발을 든 본처에게 돌아온 것은 낡아 빠진 호미 한 자루와 누렇게 바랜 씨나락 자루뿐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7해나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를 그리 홀대하느냐며 매정한 집안이라 혀를 찼지요. 허나 이 모진 시어머니가 첩에게 금은 보화를, 본처에게 낡은 호미를 맡긴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첩의 탐욕에 스스로 덫을 물게 하고 귀가 얇은 아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려는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사연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진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속셈으로 첩에게 금은 보화를, 며느리에게 낡은 호미를 쥐어준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전라도 나주 고을에 최씨성을 가진 집안이 있었습니다. 논이 넓고 곳간이 묵직하여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이었으나 가장 최대감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무거운 짐을 한씨 부인이 홀로 짊어져야 했지요. 60을 넘긴 한씨 부인은 새벽이면 곳간 자물쇠를 직접 열고 종들의 끼니를 가늠하고 소작인들이 내미는 장부에 손수붓을 들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해져도 살림의 고삐를 남의 손에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한씨 부인의 외아들 최명주는 32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귀가 얇은 사내였습니다. 누가 옳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곧이어 다른 사람이 달리 말하면 또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성미였지요. 한씨 부인이 99칸 살림을 놓지 못한 까닭도 따지고 보면 이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준의 본처 윤혜원은 29,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7해가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혜원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요.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약탕기를 올린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아침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소작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 양을 따지고 제사 때면 재물의 차림새를 한치도 틀리는 법이 없었지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이 이 여인의 손끝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없었으나 7해가 흘러도 혜원의 품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유일한 아픔이었지요. 문중 사람들은 7해째 아이 소식이 없으니 더는 미룰 일이 아니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명준의 귀에까지 흘러든 것은 어느 봄날이었고 그의 큰 장이 서는 날 명준은 24세 젊은 여인 매향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매향이 처음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안채의 기와 지붕 끝에서 마당의 장독대까지 천천히 훑어보는 그 눈빛을 혜원은 부엌 문틈 너머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매향의 눈에서 낯선 집에 대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안의 것들을 하나하나 값으로 매기는 차가운 셈이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뒷산의 감나무에 서리가 내려앉은 아침, 한씨 부인이 혜원과 매향을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2개의 보자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2 여인이 무릎을 맞대고 앉았지요. 종들도 처마 아래에 줄지어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먼저 매향 앞에 놓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붉은 비단 사이로 금비녀가 빛을 쏟아냈고 은가락지 한 쌍과 진주 놀이개, 푸른 옥반지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지요. 촛불 아래에서 그 패물들이 내뿜는 빛이 매향의 얼굴 위로 일렁였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폐물이니 잘 간수하거라. 매향의 두 손이 폐물함을 받아드는 순간 가느다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집안의 귀한 것이 마침내 제 손 안에 들어왔다는 짜릿한 흥분이 그 떨림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지요. 한씨 부인이 이번에는 회원 앞에 놓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잠깐 정적이 흘렀지요. 자루가 달아 빠진 호미 한 자루, 무딘 낫, 이가 나간 바구니, 그리고 누렇게 바랜 씨나락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처마 아래에 선 종들의 눈이 흔들렸고 매향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지요. 뒷밭이 여러 해째 거두는 것이 변변찮으니 이듬해 농사까지 내가 살펴주거라. 씨나락도 함께 맡기마. 혜원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지요. 대체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이것을 안긴 것인지 한씨 부인의 주름진 얼굴은 끝내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대답 대신 호미 자루를 두 손으로 천천히 감싸 쥐었지요. 손바닥 안으로 거친 나무결이 파고들었고 오랜 밭흙 냄새가 코끝으로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대청마루를 물러나는 두 여인의 뒷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매향은 폐물함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종들을 거느리듯 앞서 걸었고 혜원은 씨나락 자루를 조용히 안은 채 빈 마당을 홀로 건넜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빛나는 폐물만이 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씨 부인이 두 여인에게 건넨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드러내게 될 각자의 됨됨이었습니다. 폐물함을 맡은 그날 밤부터 매향의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안채 마루를 지날 때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고개를 치켜들었고 종들과 눈이 마주치면 이 집의 귀한 물건이 누구 손에 있는지 모르느냐는 듯 어깨를 폈지요. 명주는 그런 매향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어머니가 매향의 눈썰미와 살림 솜씨를 알아보신 것이라 기뻐하였습니다. 매향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명준의 방에 들어 탕약을 올리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뒷밭 이야기를 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명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매향은 준비해 둔 말을 한마디씩 풀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종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뒷밭의 수확이 해마다 줄어곳간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 큰마님께서 혜원에게 밭을 맡기신 것도 그 때문이니 혜원이 밭일에만 온 마음을 쏟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집안을 걱정하는 듯하였으나 그 속에 감추어진 뜻은 하나였습니다. 혜원을 안채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지요. 명주는 그 말을 곱씹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주는 혜원을 불러 앉혔지요. 부인, 어머님께서 뒷밭을 걱정하시어 부인에게 맡기신 듯하니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밭일에 전념하시오. 안채 살림은 매양이 거들 터이니 염려 마시오. 혜원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7해를 빠짐없이 꾸려온 안살림에서 밀려나는 것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뒷밭을 내팽개치면 종들의 품삯도 소작인들에게 돌아갈 목도 함께 줄어들 터였습니다. 혜원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지요. 서방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사옵니다. 그날부터 혜원이 들에 나가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 밭둑을 살피고 종들과 함께 무너진 도랑을 고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아왔지요. 혜원의 발걸음이 뒷밭에 묶이는 그 시간 동안 안채에서는 매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찬간의 반찬 가짓수를 제 입맛대로 바꾸었고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면 본체 안주인이라도 된 양 제 뜻대로 부렸지요.
폐물함을 열고 닫는 것도 매향 마음이었고, 곳간 앞을 서성이며 쌀독의 양을 눈으로 가늠하는 것도 매향이었습니다. 큰마님이 밭일을 맡기신 건 본처 마님을 내치시려는 뜻이 아니겠는가? 종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지요. 매향은 그 소리를 맡기는커녕 슬며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가엾은 일이지. 7해나 모셨건만 자식 하나 못 낳으면 결국 일이 되는 것을 어찌하겠느냐.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혜원의 가장 깊은 상처를 콕 집어 드러내는 말이었지요. 종들은 고개를 숙였으나 그 고개 아래에서 눈빛들이 서로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주는 매향이 안채를 제 손으로 휘젓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으려 하지 않았지요. 혜원이 저녁 늦게 밭에서 돌아와 말을 붙여도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매향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갔습니다. 혜원이 빈 마당을 건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때 등 뒤로 들려오는 것은 매향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명준과 매향의 웃음소리뿐이었지요. 한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향이 종들 앞에서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것도, 명준이 혜원을 외면하는 것도, 종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한씨 부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한씨 부인은 혜원을 두둔하지도 매향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마다 사당 앞에 앉아 죽은 남편의 위패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을 뿐이지요. 매향은 시어머니의 그 침묵이 제 편이라 믿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매향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뒷밭에 처음 나간 날, 종들은 호미를 든 본처의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양반가의 안주인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밭둑에 올라선 것은 이 집안 역사에 없던 일이었지요. 종들은 혹시 본처 마님이 안채에서 정말 내쳐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 섞인 눈으로 혜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혜원은 아무 말 없이 밭끝에서 끝까지 걸었습니다. 흙을 한 줌 쥐어보고 밭 가장자리의 도랑을 따라 한참을 내려갔지요. 그리고 돌아온 혜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종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밭이 거둘 것이 없었던 건 땅이 메말라서가 아니었구나. 도랑이 돌과 흙으로 막혀 물이 밭까지 닿지 못하고 있었고, 씨를 뿌려야 할 때를 해마다 놓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종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호미질만 하였을 뿐, 왜 수확이 줄어드는지를 살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원은 다음 날부터 일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무작정 호미를 들게 하지 않았지요. 먼저 종들과 함께 무너진 밭둑을 돌로 쌓아 올렸고, 막힌 도랑에 팔을 걷어 넣어 진흙과 자갈을 손으로 퍼냈습니다. 양반과 안주인의 손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을 본 종들은 처음에는 멀뚱히 서 있었으나 혜원이 아랑곳하지 않고 도랑 속에서 흙을 퍼 올리자 하나둘 소매를 걷고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물길이 뚫리자 마른 흙 위로 물이 가느다란 줄기를 그으며 스며들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종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빛이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원은 밭에서 돌아오며 흙 묻은 호미를 우물가에서 씻었지요. 시어머니가 건넨 그 낡은 호미가 제 손에 조금씩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혜원이 흙투성이가 되어 밭을 일구는 그 시간, 안채에서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매향은 종들을 불러 모아 폐물함의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금비녀가 촛불 아래에서 빛을 내뿜었고, 진주 놀이개와 옥반지가 붉은 비단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큰마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이제 이 집안의 보물은 내 손을 거쳐야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느니라. 종들은 입을 다물었으나 속으로는 혀를 찼지요.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도 최 씨 집안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처는 낡은 호미를 쥐고 밭에서 땀을 흘리는데 첩은 금은 보화를 앞에 놓고 큰 소리를 치니 그 집안 시어머니도 참 야속하다는 말이 장터 우물가에까지 퍼졌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매향은 밤마다 폐무람 앞에 앉아 하나하나 꺼내 손에 올려보는 버릇이 생겼지요. 금비녀의 무게를 손바닥 위에서 가늠하고 옥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가 다시 넣는 일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으로만 탐하던 것이 어느 순간 손끝의 감촉으로 바뀌었고 그 감촉은 날이 갈수록 매향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굳어져 갔지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보름달이 뜬 어느 밤이었습니다. 매향은 폐무람에서 한씨 부인이 오래 간직해 온 은가락지 한 쌍을 꺼내 솜에 깊숙이 감추었지요. 심장이 세차게 뛰었으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소매 속에서 은가락지에 둥글고 차가운 감촉이 전해지자 묘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요. 며칠 뒤 매향은 장에 쓸 물건을 사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매향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장터의 포목점이 아니었지요. 골목 끝에 자리 잡은 금은방 뒤편에서 매향을 기다리고 있던 사내가 있었으니 금은 부치를 거래하는 장사꾼 양칠복이었습니다. 매향이 소매에서 은가락지 한 짝을 꺼내자 양칠복의 눈이 번뜩였지요. 무게가 제법 나가는구려. 후하게 쳐 드리리다. 양칠복은 은가락지를 받아들며 거래, 대가로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고 매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값진 물건을 가져올 터이니 입을 꼭 다물고 기다리시오. 두 사람의 거래는 빠르게 끝났지요. 매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다음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폐물뿐 아니라 곳간의 곡식까지 빼돌릴 수 있다면 이 집안에서 빼낼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매향은 제 발자국이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향이 양칠복의 금은방을 빠져나올 때 골목 건너편 떡장수의 좌판 뒤에서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최 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머슴 갑돌이었습니다. 갑돌은 떡 한 덩이를 씹지도 않은 채 삼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칠복이 드나드는 전당포의 위치를 눈에 새겼지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은가락지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도 명준도 종들 가운데 누구 하나 폐물함을 살피지 않았지요. 매향의 가슴 속에서 불안은 스르르 녹아내렸고 그 자리를 대담한 욕심이 채워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은가락지를 빼돌린 지 열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매향은 안채에서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요. 은가락지가 없어졌습니다. 큰마님께서 맡기신 은가락지 한 쌍이 폐물함에서 사라졌단 말입니다. 종들이 허둥지둥한 채로 몰려들었고 매향은 두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폐물함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폐물함 안에는 금비녀와 옥반지, 진주 놀이개는 그대로였으나 은가락지가 놓여있던 붉은 비단 자리만 텅 비어 있었지요. 매향은 벌떡 일어나더니 하녀들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당장 보따리를 풀어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꺼내 놓아라. 하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마다 보따리를 풀었지요. 낡은 저고리 한 벌, 실패 몇 개, 어머니에게 붙일 품삯을 쌓아둔 헝겊 주머니가 마루 위에 늘어졌습니다. 매향의 눈이 한 곳에서 멈추었지요. 16살 어린 하녀, 복순의 보따리 속에 감추어진 은가락지 한 짝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매향이 은가락지를 집어 올리자 종들의 시선이 일제히 복순에게 쏠렸습니다. 복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져나갔지요. 그 은가락지는 전날 밤 매향이 몰래 복순의 보따리 속에 넣어둔 것이었으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으리 보십시오. 이 아이의 보따리에서 은가락지가 나왔사옵니다. 나머지 한 짝은 벌써 팔아버린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명준이 안채에 들어서자 매향은 은가락지를 두 손으로 받쳐 들며 울먹였지요. 복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으나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나으리, 소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사옵니다. 병든 어머니께 품삯을 붙이면서도 한 푼도 더 가져간 적이 없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시옵소서.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연 복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주는 눈앞에 놓인 은가락지만 보았지요. 물건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당장 이 아이를 내보내라. 명준의 목소리가 떨어지자 복순의 어깨가 축 꺾였습니다. 그때였지요. 밭에서 돌아오던 혜원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복순과 그 앞에 놓이는 가락지,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매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서방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혜원이 명준의 앞을 막아서자 안채가 조용해졌습니다. 혜원은 마루 위에 놓인 은가락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은가락지가 이 아이의 보따리에서 나왔사옵니다. 허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제 보따리에 고이 넣어두겠사옵니까? 이것은 복순이가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죄를 씌우려 넣어둔 것이옵니다. 안채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종들은 숨을 죽였고 매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지요. 매향은 재빨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패물함을 맡은 일이 못마땅하신 것이 아니옵니까? 소첩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도둑을 감싸시며 소첩을 의심하시는 것이옵니까? 매향의 울음소리가 안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명준의 얼굴이 굳었지요. 혜원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눈앞에서 울고 있는 매향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명준의 시선이 혜원과 매향 사이에서 한참을 오갔지요. 그때 한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마루 위의 풍경을 한번 훑어본 한씨 부인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복순이는 당분간 안채 출입을 삼가거라. 매향이 입을 열려 하자 한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매향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명주는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행랑채 구석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있던 복순의 앞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혜원이었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 없이 복순의 옆에 앉아 따뜻한 미음 한 사발을 내밀었지요. 복순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으나 미음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사발 안에 미음이 출렁거렸지요. 마님, 소녀는 정녕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알고 있느니라. 혜원의 대답은 짧았으나 복순에게는 이 집안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건넨 믿음이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숙인 채 미음을 한 모금 삼켰고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날 이후 복순은 매향의 발걸음을 남몰래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매향이 패물함을 여닫는 시각, 곳간 앞을 서성이는 횟수, 장에 나간다며 집을 비우는 날을 하나하나 가슴 속에 새겨두었지요. 한편 혜원은 그 무렵시 나락 자루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루 안에는 다른 벼와 확연히 다른 이삭이 따로 갈무리 되어 있었지요. 알이 굵고 낱낱이 꽉 차 있었으며 가장 튼튼한 이삭만 골라 지프로 묶어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혜원이 자루 안쪽에 천을 펼치자 붓으로 적은 글씨가 나타났지요. 해마다 가장 튼튼한 이삭에서 다시 받아 이어갈 것.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혜원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어보았지요. 이 씨나락이 그저 묵은 종자가 아니라 대대로 골라 이어온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혜원은 자루의 끈을 여미며 시어머니가 왜 이것을 자신에게 맡겼는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날 밤 곳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혜원이 창문 너머로 눈을 돌리자 달빛 아래 누군가의 그림자가 곳간담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림자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혜원의 손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씨나락 자루만이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씨 부인은 밤마다 사당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씨 부인의 귀는 사당 밖에 발자국 소리를 세고 있었지요. 갑돌이 사당 뒤편으로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린 것은 달이 중천에 걸린 밤이었습니다. 큰마님, 매양이가 장날 양칠복이라는 자에게 은가락지를 넘기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양칠복은 골목 안쪽 전당포를 드나드는 자이옵니다. 한씨 부인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위패를 바라보던 한씨 부인이 입을 열었지요. 서두르지 마라. 은가락지 한 짝으로는 아직 부족하니라. 거래 문서를 확보하고 매양이가 더 큰 것에 손댈 때까지 뒤를 밟되 절대 들키지 마라. 갑돌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고 한씨 부인은 다시 위패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당 안에는 향연기만 가느다랗게 피어올랐지요. 한씨 부인이 침묵으로 버티는 동안 매향의 손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종들이 잠든 뒤 매향은 곳간 자물쇠를 열고 곡식 자루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였지요. 쌀 한 말, 보리 2되, 공서되. 하룻밤에 조금씩만 덜어냈습니다. 꺼낸 곡식은 뒷담 너머에서 기다리는 양칠복의 수레에 실렸고 수레는 달비트도 닿지 않는 골목길을 따라 소리 없이 사라졌지요. 며칠이 지나자 곳간을 맡은 종이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장부에 적힌 양과 실제로 남아있는 곡식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루를 하나하나 다시 세어보았으나 숫자는 맞지 않았고 결국 명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으리, 장부와 곡식의 양이 맞지 않사옵니다. 누군가 곳간에서 곡식을 빼돌리는 것 같사옵니다. 명준이 매향에게 이를 물었을 때 매향은 눈을 크게 뜨며 되레 종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지요. 곡간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느니라. 내 모르게 곡식이 줄었다면 너희가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종들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려 하였으나 매향의 눈초리가 사나워지자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명주는 종들의 말과 매향의 말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렸으나 결국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매향의 편을 들었지요. 앞으로 곳간을 드나드는 자가 있으면 서로 살피도록 하여라. 도둑이 도둑을 잡으라는 꼴이었습니다. 종들의 얼굴에 서린 억울함을 명주는 보지 못하였고 매향은 그날 밤에도 곳간 자물쇠를 열었지요. 그 즈음 한 여인이 최씨 집안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소작인 과부 오씨였지요. 등에는 4살배기 아들이 엎여 있었고 아이의 볼은 굴주림에 홀쭉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해 흉년으로 거둔 곡식이 반 가마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니 겨울을 나기는커녕
이번 열흘을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처지였지요. 오 씨는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곡식 한 말만 빌려주시면 봄에 갚겠사옵니다. 아이가 사흘째 죽만 먹고 있사옵니다. 매향은 부채를 접으며 오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밀린 소장료도 내지 못하는 주제에 곡식을 달라 하느냐. 돌아가라. 오 씨의 등에서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오 씨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지요. 소장료는 봄 수확 뒤에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이 아이에게 죽 한 그릇만이라도 먹여 주시옵소서. 매향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부채 끝으로 마루를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지요. 다시 한번 이 문 앞에 서면 소작지를 거두어 버릴 터이니 그리 알아라. 오 씨의 몸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등에 업힌 아이가 배가 고프다며 보채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명주는 안채에서 그 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으나 이내 다시 차를 들었지요. 집안 살림은 매양이 알아서 할 일이니 내가 나설 일이 아니오. 명준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채 식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는 작은 몸이 흙바닥에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묽은 죽만 넘기던 오 씨의 아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어머니의 등에서 미끄러진 것이지요. 오 씨가 아이를 안아 올렸으나 아이의 고개는 힘없이 젖혀졌고 오 씨의 입에서는 아이의 이름만 되풀이되었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던 혜원이 대문 앞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흙 묻은 호미를 내려놓고 달려간 혜원의 손이 아이의 이마에 닿았을 때 아이는 눈조차 뜨지 못한 채 가늘게 숨만 몰아쉬고 있었지요. 혜원은 쓰러진 아이를 안아 올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보리 한 줌과 들나물을 넣어 죽을 끓였지요. 솥 안에서 보리가 뭉근하게 퍼지는 동안 오 씨는 부엌 한쪽에 쭈그려 앉아 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울 기력조차 남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죽이 끓어오르자 혜원은 사발에 담아 식힌 뒤 오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 씨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이의 입술에 가져다 대자 아이의 입이 아주 천천히 벌어졌지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미지근한 죽이 목을 넘어가자 아이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오 씨의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혜원은 오 씨가 아이에게 죽을 먹이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은 다를 게다. 혜원은 뒷밭에 물기를 고치고 씨나락을 제대로 불려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곡식이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하였지요. 첫 해에는 작은 밭에서 종자로 쓸 벼를 먼저 늘리고 다음 해에는 묵은 논까지 넓혀 심으면 소작인들에게 돌아갈 목도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 씨는 죽 사발을 내려놓고 혜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이 집안에서 소작인의 사정을 살펴주는 사람은 혜원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 씨의 입을 통해 다른 소작인들에게도 전해졌지요. 며칠 뒤 뒷밭에는 오 씨를 비롯한 서너 명의 소작인이 호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지요. 혜원이 물기를 고치고 밭둑을 쌓는다는 소문을 듣고 제 발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그들에게 품삯 대신 이듬해 수확에서 종자를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소작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흙 속에 손을 넣었지요. 그 소식이 안채에 닿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향은 곧장 명준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서방님, 마님께서 곡식을 제 마음대로 소작인들에게 풀고 계시옵니다.
명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매향은 한 발 더 나아갔지요. 뒷밭을 맡으셨으면 밭일만 하실 것이지. 곳간의 물건까지 손을 대시면 이 집안의 살림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명준은 그날 저녁밭에서 돌아온 회원을 불러 세웠습니다. 부인, 뒷밭을 맡겼으면 밭일에만 전념하시오. 살림은 매양이 맡기로 하였으니 곳간 일에는 더 나서지 마시오. 회원은 명준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준 곡식은 제 밥상에서 덜어낸 것이옵니다. 곳간에는 손대지 않았사옵니다. 명준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회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회원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으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반막으로 돌아가는 회원의 등 뒤로 매향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회원은 날이 차가워지는 것에 아랑곳 없이 반막에서 종들과 함께 수확량을 계산하고 이듬해 씨를 뿌릴 밭에 넓이를 가늠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손등이 갈라지고 뺨이 찬바람에 붉게 터들어도 회원은 호미를 놓지 않았습니다. 매향은 그런 회원이 불안하였지요. 안채에서 밀려난 여인이 밭에서 조용히 사라져 줄 것이라 여겼는데 소작인들과 종들이 하나둘 회원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회원이 다시 안채로 돌아올 빌미를 얻게 될 터였지요. 매향의 마음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원을 밭에 묶어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는 회원이 다시는 이 집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씨 부인이 사당에 간 어느 오후였습니다. 안채의 인기척이 사라지자 매향은 폐무람 앞에 앉았지요. 뚜껑을 열자 붉은 비단 위에 푸른 옥반지가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매향의 손이 옥반지를 집어 올렸지요. 손가락 위에서 푸른 빛이 일렁이는 것을 잠시 바라본 매향은 옥반지를 소매 속에 밀어넣고 폐무람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뒷밭에 아무도 남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매향은 치맛자락을 여미고 농기구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회원이 매일 쓰는 낡은 바구니를 찾아내어 바닥 틈 사이에 옥반지를 밀어 넣었지요. 마른 흙과 집 부스러기 사이로 푸른 빛이 가려지자 매향은 창고 문을 닫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매향이 창고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을 지켜본 눈이 있었지요. 행랑채 뒤편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은 은가락지 누명을 쓴 뒤로 매향의 발걸음을 늘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해질녘의 작은 마님이 안채가 아닌 농기구 창고 쪽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눈에 걸렸고 빨랫감을 든 채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작은 마님이 창고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으나 회원이 날마다 드나드는 창고에 그 여인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은 복순의 가슴 속에 단단히 새겨졌지요. 문중 어른들이 제사를 의논하러 모인 날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어른들이 둘러앉아 제물의 가짓수를 정하고 있을 때 매향이 안채에서 달려나와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었지요. 큰마님, 폐무람에서 푸른 옥반지가 사라졌사옵니다. 대청마루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매향에게 쏠렸고 한씨 부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매향은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를 떨었으나 말은 또렷하였습니다. 마님께서 맡기신 폐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소첩의 죄이옵니다. 허나 지난번 은가락지도 그러하였고 이번에도 소첩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라진 것이옵니다. 매향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고개를 들어 한씨 부인의 눈을 올려다보았지요. 소첩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사옵니다만 농기구 창고를 한 번만 살펴봐 주시옵소서.
대청마루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매향의 말끝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문중 어른 하나가 명준을 바라보았고 명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명준이 종들을 이끌고 농기구 창고에 들어섰을 때 혜원은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종들이 낡은 바구니를 뒤집자 마른 흙과 집 부스러기 사이에서 푸른 빛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반지였지요. 대청마루까지 따라 나온 문중 어른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매향은 옥반지를 본 순간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눈물을 글썽이며 혜원과 바구니를 번갈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지요. 혜원은 바구니 앞에 서서 옥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으나 무릎이 꺾이지는 않았지요. 혜원은 시선을 들어 명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 옥반지를 손에 쥐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가까이에서 살펴본 적조차 없사옵니다. 명준은 혜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지요.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물건이 부인의 바구니에서 나왔소. 더 들을 말이 있겠소. 혜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혜원이 다시 입을 연 것은 명준을 향해서가 아니었지요. 혜원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한씨 부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7해 동안 이 집안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번만 돌아봐 주시옵소서. 한씨 부인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으나 한씨 부인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대청마루 위에 늘어선 문중 어른들과 종들의 시선이 한씨 부인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뼘쯤 낮았지요. 문중의 처분이 정해질 때까지 혜원은 안채에서 나와 별채에 머물도록 하여라. 혜원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명준이 그 위에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혹여 당신이 진정 그것을 훔쳤다면 나 당신을 곁에 두고 보기 어려울 것 같소.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혜원이 챙긴 것은 옷가지가 아니었지요. 시어머니가 맡긴 낡은 농기구와 누런 씨나락 자루, 그것뿐이었습니다. 혜원이 씨나락 자루를 가슴에 안고 별채로 향할 때 빈 마당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별채의 방은 오래 사람이 들지 않아 서늘하였습니다. 혜원은 구석에 씨나락 자루를 내려놓고 농기구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였지요. 손을 멈추면 생각이 밀려들 것 같았지요. 호미에 묻은 흙을 치맛자락으로 닦고 낫에 묻은 날을 손끝으로 훑었지요. 7회를 바쳤으나 남은 것은 낡은 호미 한 자루와 씨나락 자루뿐이었습니다. 서늘한 방 안에서 혜원은 씨나락 자루를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지요. 별채의 밤은 길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빠진 방 안에는 서늘한 기운만 가득하였고 혜원은 씨나락 자루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지 못하였지요. 먼 안채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리고 다시 고요해졌을 때 별채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복순이었지요. 두 손에 주먹밥과 물그릇을 들고 쥐처럼 몸을 낮추어 들어온 복순은 혜원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아무도 모르게 가져왔사옵니다. 혜원은 복순의 손을 잡아 방 안으로 들였지요. 복순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복순아, 내가 여기 드나드는 것을 누가 보면 너까지 곤란해진다.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마님께서 소녀를 믿어주셨는데 소녀가 어찌 모른 척하겠사옵니까? 복순은 주먹밥을 혜원의 앞에 놓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습니다. 마님, 사실 소녀가 옷반지가 나오기 전날 본 것이 있사옵니다. 행랑채 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작은 마님이 해칠녘에 농기구 창고로 들어갔다 나오셨사옵니다. 안채도 아니고 곳간도 아닌 그곳에 혼자 들어가신 것이 이상하여 눈여겨보았사옵니다. 혜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그러나 창고에 드나든 모습만으로는 옷반지를 넣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고맙다, 복순아. 허나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몸 조심하거라. 복순이 왔던 길을 되짚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혜원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씨나락 자루를 안은 채 창 너머의 달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별채의 문이 다시 열렸지요. 이번에 들어선 것은 지팡이를 짚은 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 뒤에 늙은 머슴 갑돌이 나무 괴짝 하나를 안고 서 있었지요. 혜원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씨 부인은 손짓으로 혜원을 앉게 하고 맞은편에 천천히 자리를 잡았지요. 갑돌이 괴짝을 내려놓고 물러나자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혜원아, 한씨 부인이 혜원의 이름을 불렀지요. 7해 동안 시어머니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이토록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혜원은 가슴이 조여왔으나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한씨 부인은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묶음과 장부, 그리고 쪽지 여러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것을 보아라. 혜원이 맨 위에 종이를 펼치자 은가락지를 넘긴 거래 문서가 나왔습니다. 양칠복이라는 이름 옆에 손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그 아래에는 곳간에서 곡식이 빠져나간 날짜와 양을 갑돌이 하나하나 적어둔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향이 장에 나간 날과 곡식이 줄어든 날이 어김없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지요. 혜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흔들려 보였지요. 한씨 부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매양에게 패물함을 맡긴 것은 총애가 아니었느니라. 한씨 부인은 명준이 매향을 데려온 날부터 그 여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며 기와 지붕 끝에서 장독대까지 천천히 훑어보던 그 눈은 새 식구의 눈이 아니었다고 하였지요. 빛나는 것을 손에 쥐어주면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법이니라. 패물함은 매양의 됨됨이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혜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맡긴 낡은 호미와 씨나락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명준이가 매양에게 마음을 빼앗긴 판에 내가 섣불리 나서면 매양이 증거를 없앨 것이 뻔하였느니라. 갑돌에게 뒤를 밟게 하고 증거가 모일 때까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지요. 한씨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고는 혜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를 홀로 견디게 만든 것은 내 잘못이다. 내가 밭에서 흙을 파고 누명을 쓰고 이 차가운 별채에 혼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이 늙은 것은 사당에 앉아서 너를 속이고 있었느니라. 한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7해 동안 새벽마다 약탕기를 올리고 제사 때마다 밤을 새우고 남편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이 집안을 떠나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요. 허나 혜원은 그것을 소리 내지 않고 삼켰습니다. 한씨 부인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은 이미 단단하게 돌아와 있었지요.
갑돌이 매양과 양칠복의 밀담을 들었느니라. 사흘 뒤 밤에 남은 폐물을 챙겨 달아날 작정이더구나. 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폐물을 빼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달아나려 한다니 이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가겠다는 것이었지요. 내가 이미 관아에 알렸느니라. 포졸과 문중 어른들이 대문 밖에서 기다릴 것이다. 매양이 제 발로 대문을 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느니라. 한씨 부인은 괴짝의 뚜껑을 닫으며 한마디를 더하였습니다. 매양에게 맡긴 폐물마다 장인이 새겨넣은 작은 매와 표식이 있느니라. 누가 보아도 최씨 집안의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갑돌이 괴짝을 안고 뒤를 따랐지요. 별채의 문턱을 넘기 전 한씨 부인은 등을 보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사흘만 더 견디거라. 지팡이 끝이 마당의 돌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둠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혜원은 문턱에 앉아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였지요.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으나 혜원은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3번만 더 해가 뜨면 되는 것이었지요. 약속한 사흘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 하늘을 덮었던 구름이 거치지 않아 달빛조차 들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안채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종들이 잠자리에 든 뒤 매향의 방에서만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방문을 닫고 붉은 보자기를 마루 위에 펼쳤지요. 폐물함에서 금비녀와 진주 놀이개, 남은 은부치를 꺼내 비단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물함 안에 남아있던 푸른 옥반지까지 보자기 속에 밀어넣고 매듭을 단단히 졌지요. 빈 폐물함의 뚜껑을 닫을 때 매향의 손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매향은 명준의 머리맡에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겼지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다녀오겠다는 거짓이었습니다. 잠든 명준의 얼굴을 한번 내려다본 매향은 미련 없이 방문을 닫았지요. 대문 밖에서는 양칠복이 수레를 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향이 보자기를 건네자 양칠복은 재빨리 수레 위에 실었지요. 다 챙겼소. 이것이면 넉넉하오. 어서 길을 나섭시다. 양칠복이 수레를 끌고 매향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수레 바퀴가 흙길 위를 구르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낮게 깔렸지요. 골목을 돌아 큰 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켜졌지요. 어둠을 찢어내는 붉은 빛이 매향의 얼굴을 휩쓸었습니다. 매향은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가 천천히 내렸지요. 횃불 너머로 보이는 것은 관아, 포졸들의 갓근과 문중 어른들의 주름진 얼굴, 그리고 전당포 주인의 낯이 근 눈이었습니다. 양칠복이 수레를 버리고 뒤로 돌아서려 하였으나 등 뒤에도 포졸이 길을 막고 서 있었지요. 양칠복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횃불 사이로 한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보자기를 풀어라. 한씨 부인의 명이 떨어지자 포졸이 수레 위에 붉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비단 사이에서 금비녀가 모습을 드러냈고 진주 놀이개와 은부치, 푸른 옥반지가 차례로 횃불 아래에 놓였지요. 한씨 부인은 폐물을 하나하나 집어 올려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이 금비녀 뒤에 매와 표식이 보이느냐? 이 놀이개에도 이 옥반지에도 같은 표식이 새겨져 있느니라. 이것은 모두 최씨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니라. 문중 어른들이 폐물을 하나씩 받아들고 매화 표식을 확인하였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어른들의 얼굴이 횃불 아래에서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한씨 부인이 손을 들어 전당포 주인을 앞으로 불렀지요. 전당포 주인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문중 어른들 앞에 펼쳤습니다.
매향이 은가락지를 넘길 때 작성된 거래 문서였지요. 양칠복의 이름과 손도장이 찍혀 있었고 넘긴 물건의 종류와 날짜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이번에는 갑도를 앞으로 세웠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여라. 갑돌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매향이 장날마다 양칠복을 만나 폐물을 넘긴 일, 밤마다 곳간에서 곡식이 수레에 실려 나간 일, 그리고 사흘 전 밤에 매향과 양칠복이 나눈 밀담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밝혔지요. 갑돌의 증언이 끝나자 복순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였지요. 은가락지가 소녀의 보따리에서 나오기 전날 밤 자그마님이 행랑채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옥반지가 나오기 전날에는 자그마님이 해칠역에 농기구 창고로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증인이 나설 때마다 매향의 어깨가 한 치씩 내려앉았지요. 양칠복은 이미 포졸의 손에 붙잡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양칠복은 제 죄라도 줄여보려는 듯 입을 열었지요. 폐물을 빼돌려 달아나자고 먼저 꾀한 것은 이 여인이었소. 저는 물건을 받아 판 것뿐이오. 매향은 양칠복을 돌아보았으나 양칠복은 매향의 눈을 피하였지요. 매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을 하려 입을 열었으나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한씨 부인은 별채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혜원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횃불이 혜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문중 어른들과 포졸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지요. 은가락지의 누명도, 옥반지의 누명도, 곳간의 곡식이 사라진 것도 모두 이 여인의 짓이었느니라. 내 며느리 혜원은 결백하니라. 매향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한씨 부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폐물함을 맡겼을 때 그 담담한 얼굴, 소란이 벌어져도 한마디 하지 않던 그 침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금은보화가 총애가 아니라 탐욕을 끌어낸 미끼였다는 것을 매향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매향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더니 흙바닥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매향과 양칠복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지요. 최씨 집안의 폐물을 훔쳐 달아나려 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꺼지고 길 위가 다시 어둠에 잠겼을 때 혜원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혜원의 곁으로 다가왔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어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먼 산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하였지요. 관아의 처분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매향과 양칠복이 빼돌린 폐물과 곡식은 최씨 집안에 돌려보내졌고 두 사람은 절도와 무고의 죄를 지고 각각의 벌을 받았지요. 복순에게 씌워졌던 은가락지의 누명도, 혜원에게 씌워졌던 옥반지의 누명도 비로소 벗겨졌습니다. 곳간의 곡식을 훔쳐 먹었다는 억울한 의심을 받았던 종들도 모두 풀려났지요. 매향이 끌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준이 별채 앞에 와서 섰지요. 문 안에 혜원에게 들어가도 되겠느냐 묻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하였소. 혜원은 문을 열었지요. 명준의 두 무릎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닿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명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7회를 함께한 아내의 말은 듣지 않고 그 여인의 입만 바라보았소. 부인이 밭에서 흙을 파고 누명을 쓰고 이 별채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혜원은 명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서방님,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던 복순이에게, 서로를 의심하라는 명을 받았던 종들에게, 그리고 문 앞에서 쫓겨났던 소작인들에게 먼저 사과하시옵소서. 명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그날 오후 명준은 문중 사람들과 소작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이 귀가 얇아 매향의 말에 휘둘렸다는 것, 그 탓에 결백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의심받고 굶주린 사람들이 문 앞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명준은 제 입으로 밝혔지요. 그리고 매향이 빼돌린 곡식으로 줄었던 소작인들의 몫을 자신의 재산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혜원에게 안살림 열쇠를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지요. 집안을 지키려다 며느리의 마음까지 짓밟았구나. 이 늙은 것의 잘못이니라. 혜원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이제는 알겠사옵니다. 허나 다음부터는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족을 홀로 견디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주름진 손이 혜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혜원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매양에게 맡긴 폐물은 됨됨이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허나 내게 맡긴 뒷밭과 씨나락은 돌아가신 어른이 남기신 진짜 유산이었다. 빛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비추지만 흙 속에 심는 것은 사람의 삶을 살리는 법이니라.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혜원은 뒷밭에 씨나락을 심었지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당부대로 가장 튼튼한 이삭에서 받은 씨를 가려 심었습니다. 종들과 소작인들이 함께 밭둑을 다지고 물길을 넓혔지요. 혜원이 고친 도랑을 타고 물이 밭 끝까지 흘러들었고 여름 내내 벼가 허리를 세우며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뒷밭은 혜원이 처음 나섰던 그 척박한 밭이 아니었지요. 황금빛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바람에 일렁이는 들판을 혜원은 밭둑 위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은 첫 수확을 모두 거두어들이지 않았지요. 가장 튼튼한 이삭을 골라 이듬해 종자로 남겨두었고 나머지를 곳간에 채우기 전에 옷이 모자와 흉년을 견딘 소작인들에게 먼저 나누었습니다. 혜원은 시어머니가 맡긴 그 낡은 호미를 버리지 않았지요. 자루가 다르면 새 자루를 깎아 끼우고 날이 무뎌지면 숫돌에 갈아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혜원은 가장 실한 이삭에서 새 씨나락을 받아 누런 자루에 담았지요. 늦가뭄이 든 해에도 서리가 일찍 내린 해에도 그 씨나락을 심은 논에서는 집안과 소작인들이 겨울을 날 만큼의 수확이 남았습니다. 그 뒤 명주는 집안의 일을 결정하기 전에 혜원과 소작인들의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었지요. 최 씨 집안은 금은보화가 많은 집이 아니라 흉년의 곳간을 여러 굶주린 사람을 살리는 집으로 고을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여러 해 뒤 한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혜원은 시어머니가 맡겼던 누런 씨나락 자루와 낡은 호미를 정성껏 손질하여 보관하였지요. 해마다 가장 튼튼한 이삭에서 새 씨나락을 받아 그 자루에 담았습니다. 대대로 이어진 것은 오래된 씨앗이 아니었지요. 좋은 씨를 골라 다음 해로 이어가려는 마음, 그것이 최 씨 집안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지요. 혜원이 호미를 어깨에 메고 황금빛 논길을 돌아왔을 때 최 씨 집안의 밥상에는 안주인과 종과 소작인이 함께 먹을 따뜻한 햅쌀밥이 올라 있었습니다. 빛나는 것에 눈이 먼 사람은 결국 빛나는 것에 발목을 잡혔고 보잘것없는 것을 묵묵히 지킨 사람은 끝내 모두의 겨울을 살려냈지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혜원이 뒷밭에서 흙을 파고 소작인에게 죽 한 사발을 내밀었던 그 작은 선행이 씨나락한 알처럼 뿌리를 내려 마침내 온 집안과 고을을 살리는 큰 들판이 되었습니다. 귀한 것은 눈에 빛나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묵묵히 이어가는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